안녕하십니까. 혈TV 정상호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공간에는 화려한 영혼과 거대 탐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밑바닥에는 지저분하고 우스꽝스러운 장면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인간이면 필히 마주쳐야 하는 일상의 토막 역사 몇 개를 간단하게 훑어보겠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14세는 근대 유럽의 절대 왕정시대 아이콘 같은 인물이죠. 그러나 그 후광뒤에 숨은 루이 14세의 실체는 입냄새 대마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시체 썩는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애첩 몽테스팡 부인이 왕의 구취를 가리려고 자기 몸에 사행향수를 마구 들이부었다고 하거든요. 당시 유럽의 귀족들은 신대륙에서 들여온 설탕을 좋아해 충치와 잇몸 질환이 심했습니다. 특히 루이 14세는 식탐이 많아 이것저것 먹거리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치아 관리나 몸 씻기는 제로였습니다. 청결과 불결의 역사, 이 영상에서 보셨죠? 아침에 일어나 시종이 손에 알코올을 떨어뜨려주면 그것으로 입을 살짝 헹구고 얼굴을 닦은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구강 상태가 엉망이 안 될 수 없죠. 어느 날 주치의가 왕의 충치를 뽑아주다가 기발한 권유를 합니다. 충치를 예방하자는 거였는데 방법이 멀쩡한 다른이까지 모두 뽑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를 뽑는 도구나 마취제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왕의 이를 뽑다가 턱에 금이 가고 입천장에 큰 구멍이 뚫립니다. 지혈해야 하니까요. 쇠막달을 불에 달고 14번을 지졌다니까 완전 고문이죠. 후유증이 왜 없겠습니까? 와인을 마시면 절반이 코를 통해 다시 줄줄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또 음식을 먹으면 이가 없으니까 제대로 씹지 못하잖아요. 남은 음식물이 입과 코 안의 틈새에 끼어 부패하는 것이죠.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도 이가 안 좋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치주염과 충치를 앓아 나중에 이빨이 없어 틀니를 꼈다고 합니다. 그때는 틀니를 끼면 입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도록 입술과 얼굴 근육을 계속 긴장시켜야 했습니다. 기술이 부족했던 것이죠. 당대 최고의 초상화 화가가 그랬는데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초상화를 그릴 때 모델이 입을 꾹 다물고 무뚝뚝하게 했으니까 좋은 인상이 나올 수 없잖아요. 틀니를 빼고 손뭉치를 입에 넣어 자연스럽고 위험있게 보이도록 뽀샵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입술 부위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죠. 조선시대 왕들은 버드나무 가지를 깎아서 양치질을 했는데요. 역시 여러 왕들이 치통으로 고생했습니다. 9대 성종도 충치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성종실록에 따르면 1488년 성종이 제주 목사에게 지시합니다. 입병을 고치던 의녀 장덕이 죽어 그 일을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벌레를 잘 제거하는 사람을 찾아 보고하라. 찾아낸 인물이 장덕의 제자 귀금이었습니다. 조정에서 귀금을 한양으로 불러올려 천민신문을 벗겨주고 의녀 2명에게 기술을 가르치게 하죠. 그러나 4년이 지났는데도 의녀들이 기술을 익히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을 독차지하려고 노하우를 숨기는가 의심하죠. 왕이 직접 불러 신문합니다. 왕이 침국할 정도니까 성종의 치통이 유증했던 모양이죠. 그러나 귀금이 눈 하나 깜짝 없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 기술을 7살에 배우기 시작해 16살이 되어서야 완성했습니다. 마음을 다해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의들이 익히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별다른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성종이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놔준 것 같은데요. 훗날 성종의 아들 중종도 치통을 앓았고 명의 허준도 광해군이 치통을 치료하지 못했거든요. 장덕의 충치 제거술이 후세에 전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른바 금수저였습니다.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의 주치의 아들로 당대의 철학자 플라톤의 제자이자 알렉산더의 개인 교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잘나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콤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머리숱이 없었던 거죠. 고민 끝에 탈모 방지법을 실천합니다. 머리칼이 빠지는 부위에 염소 오줌을 바르고 문지른 것이죠. 그리스 사람들은 자양강장제도 마셨습니다. 그 원료가 염소똥이었죠. 그것을 물에 되직하게 개어 보약 마시듯 사발째 들고 마셨다는 것이죠. 염소만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의 배설물도 여러 질환에 치료용으로 쓰였습니다. 낙타오줌, 고양이똥, 늑대똥, 소오줌, 심지어 사람의 배설물도 사용됐죠. 우리나라만 해도 한의학에서 어린아이의 오줌을 동자뇨라 해서 상약으로 쳤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분말가루를 연한 잔가지에 묻혀 칫솔질을 했습니다. 구강세정제도 사용했고요. 말이 세정제지 사람의 오줌이었죠. 그것도 오래 묵혀서 냄새가 고약한 것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르투갈 사람들이 오줌은 잇몸을 튼튼하게 하고 미백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값이 최고로 비쌌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포르투갈산이라 해서 뭐가 특별하겠습니까? 이베리아 반도 끝 포르투갈에서 지중해 가운데 로마까지 운송하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오줌이 발효 숙성되어 효과를 봤으리라 짐작되는 거죠. 오줌이 공기와 오래 접촉할수록 더 진한 암모니아로 바뀌어 세정 효과가 세지니까요. 이런 치아관리법은 18세기 영국과 독일에까지 이어졌습니다. 흰 붓꽃가루에 오줌을 섞어 치약으로 사용했다고 하죠. 내친 김에 알아보면 현재 형태의 칫솔을 최초로 대량 생산한 사람은 영국의 치아 건강 제품 회사 위즈덤이 창립자 윌리엄 에디스였습니다. 폭동 선동죄로 투옥돼 감옥에서 칫솔질을 못하잖아요. 먹고 남은 돼지고기 뼈에 구멍을 뚫고 쌀이 빗자루를 잘라서 끼워 넣어 칫솔을 만든 거죠. 윌리엄 에디슨은 그 칫솔이 마음에 쑥 들었던 모양입니다. 출소하자마자 1773년 칫솔 회사를 만들어 대박을 터뜨립니다. 유럽에서 100년 이상 이 칫솔이 사용됐다고 하죠. 그린란드 섬 동부의 에스키모족은 가족의 오줌을 모아두었습니다. 나중에 설거지를 하거나 세수하고 머리를 감았던 거죠.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까지 여자들이 오줌으로 머리를 감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오줌에 기름기와 때국을 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비누나 세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지금은 오줌이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버튼을 재빨리 눌러야 하는 더러운 배설물이지만 당시는 귀한 자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사람의 배설물에 세금을 걷기도 했습니다. 오물 처리 비용이 아니라 오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에 대한 과세였죠. 직물 제조업자, 신발 제조업자, 염색업자, 세탁업자 이런 사람들이 특히 오줌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자신이 작업장 앞에 암포라라는 점토 항아리를 갖다 놓았습니다. 공중 화장실에도 있었고요.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여기에 소변을 볼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면 업자들이 이 항아리에 담긴 오줌을 가져다가 큰 통에 부어 숙성시킵니다. 그 후 양털과 가죽을 담가놓고 맨발로 작은 밟아 부드럽게 때 빼고 광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가죽과 천을 염색할 때도 오줌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블랙베리, 리트머스 이끼 같은 천연 염료가 사용됐는데 암모니아 성분이 있어야만 염색 효과를 낼 수 있었거든요. 화학 제품이 없으니까 값싼 오줌이 제격이었던 거죠. 오줌이 돈이 되니까 로마 최초 평민 출신 황제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소변 항아리들의 세금을 징수하죠. 세무공무원 집안 출신이라 이제에 밝았나 봅니다. 그 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소변세를 확대해 분뇨세를 도입합니다. 인간이 모든 배설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인간의 오줌은 화약 제조에도 쓰입니다. 고려 말에 무관 최무선이 화약을 개발해 왜구를 물리쳤잖아요. 당시 화약을 만들려면 숯과 황에 초석을 섞어야 했는데 초석의 추출 기술과 혼합 비율은 원나라의 국가 기밀이었습니다. 서양에서도 실크로드를 통해 화약이 들어오자 화약을 만들기 위해 초석장이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업무는 질 좋은 초석을 얻기 위해 아무 집에나 들어가 국세청 조사관처럼 여기저기를 파헤치는 일이었죠. 초석은 쉽게 말해 흙과 나무재, 분뇨, 오줌 등의 혼합물입니다. 오줌과 똥이 흙 속에 오래 묻혀 숙성되면 질산 칼륨으로 분해되거든요. 유럽의 초석장이들이 했던 일도 사실은 오줌으로 흠뻑 젖은 흙을 파내는 일이었죠. 터키 에베소스의 로마 유적지입니다. 관광객들이 돌에 걸터 앉아 쉬고 있죠. 그런데 의자 형태의 돌은 앉아서 쉬라고 놓은 것이 아닙니다. 공중 화장실이죠. 사람들이 그때 모습을 연상하며 앉아 있는 것이죠. 로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공중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수십 명이 동시 입장할 수 있는 규모였는데 칸막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이를 볼 수 있도록 돌로 된 변기통이 있고 그 아래 물이 흘러 오물들을 처리했던 거죠. 그런데 막대기들이 보이죠? 무엇에 쓰는 것일까요? 휴지 대용이죠. 볼일을 보고 나서 큰 들통에 꽂혀있는 막대기를 손으로 잡고 반대편 끝에 달린 헝겊으로 엉덩이를 닦았다고 합니다. 이 막대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돌렸었죠. 그래도 나름 위생에 신경 썼나 봅니다. 막대기를 꽂아놓은 들통에 소금물이나 와인 식초를 가득 담아 놓았으니까 최소한의 소독은 됐다고 자위해야겠죠. 그러나 화장실 유적지의 토양을 분석한 학자들에 따르면 로마인들이 장내 기생충이 많이 감염돼 있었다고 합니다. 공용 막대기 탓도 있겠지만 로마인들이 가룸이라는 발효된 생선 소스를 즐겨 먹고 인분을 충분히 썩혀 퇴비화하지 않고 재사용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죠. 로마 화장실 유적에 낙서들도 많은데요.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벽을 타고 기어 올라오는 괴물을 피하라. 폭발하는 괴물을 피하라. 첫 번째 괴물은 말 안 해도 짐작되죠. 화장실의 각종 벌레와 쥐죠. 두 번째 폭발하는 괴물은 하수도에 쌓여있는 배설물에서 나온 메탄 등의 유독가스가 펑 터지는 것을 경고한 거죠. 다음은 중세로 가보겠습니다. 중세 유럽의 성에서 성벽 밖으로 툭 튀어나온 돌출부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용도인데요.
하나는 군사시설,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에게 끓는 기름이나 타르를 쏟아붓기 위한 것이죠. 둘째는 성안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그 안에 둥글게 뚫린 나무 의자가 있어서 여기에 앉아 일을 보면 배설물이 땅으로 수직 낙하하는 방식이죠. 성 밖에서는 모양만으로 군사용인지 화장실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돌출부가 있는 위치로 구분해야죠. 길이나 성문 위에 튀어나와 있으면 군사용, 외진 곳 위에 있으면 화장실이죠. 이번에는 17, 18세기 절대주의 왕정이 프랑스로 가볼까요? 제법 의자가 고풍스럽죠. 그러나 의자가 아니라 루이 15세의 애첩이었던 퐁파두르 부인이 변기입니다. 뚜껑을 닫아놓은 모습이죠. 베르사유 궁전은 2만여 평의 건물에 방이 700개 있었습니다. 귀족 500여 명과 4천여 명의 시종이 거주했었으니까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이 없었다는 말은 불가능한 얘기죠. 당시 궁 안에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이 안에 퐁파두르 부인이나 루이 14세의 것과 같은 이동식 휴대용 변기를 놔뒀던 거죠. 대략 휴대용 변기 300개, 요강 60여 개를 서랍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서 놓아두었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백제시대 요강이 발굴되었습니다. 여성용과 남성용이 있는데 남성 것은 새끼 호랑이가 머리를 쳐들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이라 해서 호자라 부르죠. 조선시대 왕과 왕비는 매와 틀이라는 이동식 휴대용 변기를 나인이 대령에 사용했고요.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